아버지, 살려주십시오. 1762년 여름, 창덕궁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뒤주 안에서 한 남자가 애원했다. 28살의 조선 왕세자였다. 8일 후, 그는 죽었다. 뒤주 밖에는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왕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울음을 들으면서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차갑게, 단호하게. 1735년 봄,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둘째 아들이었다. 첫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효장세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총명하고 효성스러웠던 그 아이는 10살의 나이로 요절했고 영조는 평생 그를 그리워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 영조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한참을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영조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 이번에는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는 강박. 효장세자보다 더 뛰어난 세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 그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아이는 2살의 세자로 책봉되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왕세자. 하지만 어린 세자에게 그날은 자유를 잃은 날이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더 이상 아이의 삶이 아니었다. 새벽 인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세자는 잠에서 깨어나야 했다. 상궁들이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아침 수라를 들게 했다. 그리고 서연이 시작되었다. 경전을 읽고 글씨를 쓰고 예법을 익히는 시간. 1시진, 2시진, 3시진. 시간은 흘러갔지만 세자에게 쉴 틈은 없었다. 영조는 자주 서연에 참석했다. 세자가 책을 제대로 읽는지, 글씨를 바르게 쓰는지, 예법을 정확히 익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금만 틀려도 질책이 날아왔다. 글씨가 비뚤어졌다는 질책, 책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질책, 예법이 틀렸다는 질책. 영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린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하지만 떨수록 글씨는 더 비뚤어졌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영조가 자주 죽은 첫째 아들을 언급한다는 것이었다. 내 형은 이렇지 않았다는 말, 내 형은 5살에 벌써 천자문을 다 외웠다는 말, 내 형 같았으면 좋으련만이라는 한숨. 세자는 형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형은 완벽했고 자신은 늘 부족했다. 형은 죽어서 더 완벽해졌고 자신은 살아서 더 부족해졌다. 그 깨달음은 어린 세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형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먼저 죽었다면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어린 세자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웃음도 사라졌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타나 질책하는 꿈, 형이 나타나 비웃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7살이 되던 해 겨울, 세자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기절했다. 서연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세자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 내의원 의관들이 둘러서서 맥을 짚고 있었다. 의관들은 세자가 놀라셨다고 진단했다. 경기의 증세라고 했다. 하지만 영조는 그것을 질책의 이유로 삼았다. 10살이 넘어서면서 세자에게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궁궐 안을 배회했다.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일도 있었다. 궁궐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세자가 이상하다고, 세자가 병든 것 같다고, 세자가 미친 것 아니냐고.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의 병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오직 세자가 미쳤다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를 뵐 때면 증상은 더 심해졌다. 영조 앞에 서면 두려움에 말을 더듬었고 손이 떨려 제대로 절도 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옷을 입다가 갑자기 경직되어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 상궁들이 억지로 옷을 입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자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다.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느냐는 질책이 또 날아왔다. 15살이 되던 해 세자는 혼인을 했다. 해경궁 홍씨. 같은 나이의 소녀였다. 총명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다. 처음에는 세자도 해경궁과 함께 있을 때 조금은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세자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해경궁은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다. 세자는 옷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아침이면 상궁들이 옷을 가져왔지만 세자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온몸이 경직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상궁들이 억지로 옷을 입혀주려 하면 세자는 칼을 휘두르며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상궁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가벼운 상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졌다. 어떤 상궁은 팔을 다쳤고 어떤 상궁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해경궁은 세자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료할 수 없었다. 해경궁은 밤마다 세자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세자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해경궁은 훗날 이 모든 것을 한중록이라는 책에 기록했다. 20살이 되던 해 세자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훗날의 정조였다. 세자는 아들을 보며 잠시나마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될 것이라는 두려움, 아버지에게 질책받고 비교당하고 결국 병들 것이라는 공포, 그 생각에 세자는 더욱 괴로워했다. 때로는 아들을 안고 울었다. 미안하다고, 이런 아버지를 둬서 미안하다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자의 폭력적인 행동은 점점 잦아졌고 통제가 불가능해졌다. 궁궐 안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세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눈앞이 빨개졌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누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 소문은 궁궐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조정의 대신들은 수근거렸다. 세자가 위험하다고, 세자가 사람을 죽인다고, 세자가 미쳤다고. 노론 대신들은 특히 세자를 경계했다. 세자가 소론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세자의 장인인 홍봉안이 소론이었고 세자 주변에는 소론 인사들이 많았다. 영조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세자가 또 상궁을 때렸다는 보고, 세자가 또 내관을 다치게 했다는 보고, 세자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보고. 처음에 영조는 믿지 않으려 했다. 자신의 아들이 조선의 왕세자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는 계속 올라왔고 영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영조는 경악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왕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세자의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의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였다. 영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영조는 세자를 불러 추궁했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느냐고. 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다. 영조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것이 내 아들이냐고, 이것이 세자냐고. 세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하지만 영조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조는 세자를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세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영조는 탕평책을 펼치며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세자는 소론과 가까웠고 이것은 노론 대신들에게 위협이었다. 세자가 즉위하면 소론이 득세하고 노론은 몰락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들은 영조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세자가 위험하다고, 세자가 즉위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정치적 계산이 시작되었고 세자는 그 희생양이 되어갔다. 영조는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병든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들을 살리면 자신의 정치가 무너질 것 같았다. 노론이 반발할 것이고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아들을 죽이면 자신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영조는 번민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아버지로서의 정 사이에서 1762년 초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세자가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고 이번에는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소식이 조정에 알려졌고 대신들은 발칵 뒤집혔다. 세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영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윤 5월 13일 영조는 결단을 내렸다. 세자를 창덕궁뜰로 부르라고 명했다. 대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했다. 궁궐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궁들은 울먹였고 내관들은 침묵했다. 모두가 알았다. 오늘이 세자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햇살이 따스했고 새들이 지저귀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하지만 세자가 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영조가 서 있었고 대신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커다란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다. 뒤주. 쌀을 보관하던 나무 괴짝이었다. 세로 120cm, 가로 80cm. 성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으면 겨우 들어갈 크기였다. 세자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걸어가야 했다. 아버지 앞으로. 영조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섰다. 그리고 명했다. 들어가거라. 세자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영조는 등을 보이고 있었다. 차갑고 단호한 등이었다. 세자는 알았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더 이상 빌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세자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뒤주에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무거웠다.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가 발목에 매달린 것 같았다. 뒤주 앞에 섰다. 나무로 만든 네모난 괴짝.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만 보였다. 깊고 칠흑 같은 어둠. 세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웅크리고 앉아야 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좁았다. 숨 막힐 정도로 좁았다. 뚜껑이 닫히기 시작했다. 빛이 점점 사라졌다. 한 줄기, 또 한 줄기. 빛이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쾅, 뚜껑이 닫혔다. 딸깍, 자물쇠가 채워졌다. 세자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들리는 것은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가빠지는 숨소리, 점점 빨라지는 숨소리,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영조가 물러가라고 명하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세자는 뒤주 안에 혼자 남았다. 완전한 고독이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볕이 뒤주를 내리쬐기 시작했다. 나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뒤주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세자는 소리쳤다. 아버지라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목이 쉬도록 외쳤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뒤줄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렸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었다. 하지만 뒤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자는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해경궁이 달려왔다. 세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뒤주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내관들이 가로막았다. 해경궁은 울며 빌었다. 제발 세자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내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상감마마의 명이라고 했다. 해경궁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대왕대비도 달려왔다. 영조의 어머니였다. 세자의 할머니였다. 당장 세자를 꺼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세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대왕대비는 아들을 붙잡고 빌었다. 내 아들이라고, 내 피부치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영조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호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첫째 날이 지났다. 여름 한낮의 기온은 30도를 넘었다. 뒤주는 햇볕을 받아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무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웠다. 세자는 땀에 흠뻑 젖었다. 옷이 젖고 머리카락이 젖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다. 따갑고 쓰라렸다. 하지만 손을 올려 닦을 수조차 없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좁은 공간에 산소가 부족했다. 세자는 헐떡였다.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하지만 들어오는 공기는 뜨겁고 답답했다. 목이 말랐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물이 필요했다. 물 한 모금만. 하지만 물은 오지 않았다. 뒤주 안에서 세자는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 했었다. 훌륭한 세자가 되려 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긋났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28의 나이에 아버지의 손에 밤이 되자 조금 시원해졌다. 햇볕이 사라지고 밤바람이 불었다. 뒤주의 온도가 조금 내려갔다. 하지만 세자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래도 살고 싶었다. 세자는 또다시 소리를 냈다. 아버지라고, 물을 달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약해졌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밖에서 들릴 리 없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햇볕이 다시 뒤주를 내리쬐기 시작했다. 어제와 같았지만 세자의 몸 상태가 더 나빠져서 더 뜨겁게 느껴졌다. 세자는 신음했다.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목이 쉬었고 입술이 터졌고 온몸이 탈수 증상을 보였다. 혀가 부어올랐다. 눈이 침침해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해경궁과 대왕대비가 다시 영조를 찾아갔다. 제발 세자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이제 그만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울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이미 내린 결정이라고. 영조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다만 단호함만 있었다. 어쩌면 영조도 괴로웠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괴롭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영조는 그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왕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날이 지났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간신히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세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다. 때로는 정신이 들었다가 때로는 혼미해졌다. 정신이 들 때면 갈증이 미칠 것 같았다. 혼미할 때면 환각이 보였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어머니,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 형이 나타났다. 효장세자, 미소 짓는 형, 아들이 나타났다.
정조. 아직 어린 아들.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아버지를 둬서 세자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아들에게 사과했다. 넷째 날이 되자 디주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더 이상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세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해경궁은 디주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다. 대왕대비도 처소에서 나오지 않고 울었다. 궁궐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영조는 여전히 디주를 열지 않았다. 넷째 날 밤, 세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손톱으로 디주 안쪽을 긁었다. 살고 싶었다. 아직 살고 싶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계속 긁었다. 나무에 흠집이 생겼다. 손톱 자국이 새겨졌다. 세자는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나무는 너무 두꺼웠다. 결코 뚫을 수 없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지났다. 여름 햇볕은 계속 디주를 내리쬐었다. 밤이 되면 조금 식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뜨거워졌다. 그 반복이었다. 디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그 안에서 세자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죽어 있었을지도 몰랐다. 여덟째 날 아침, 윤 5월 21일이었다. 영조가 마침내 명했다. 디주를 열라고. 내관들이 다가가 자물쇠를 풀었다. 손이 떨렸다. 안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다. 자물쇠가 풀리고 뚜껑이 열렸다. 디주 안에는 세자가 웅크린 채 죽어 있었다. 28살이었다. 시신은 참혹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피부는 벗겨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 굳어 있었다. 디주 안쪽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가득했다. 나무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가락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세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싶어 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해경궁이 달려왔다. 세자의 시신을 보고 기절했다. 대왕대비도 달려왔다. 통곡했다. 궁궐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울었다. 상궁들도, 내관들도, 대신들조차도. 다만 한 사람만 울지 않았다. 영조였다. 영조는 그저 서 있었다. 아들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그것이 영조가 보인 유일한 감정이었다. 세자는 왜 죽어야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다.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있었고, 세자는 그 희생양이 되었다. 세자의 정신질환도 문제였다.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세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부자 관계의 완전한 파탄이었다. 영조는 완벽을 요구했고, 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영조는 죽은 첫째 아들을 그리워했고, 세자는 형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다. 영조는 세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세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오랜 세월 쌓인 갈등과 불신이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 세자는 도움이 필요한 병든 사람이었다.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디주 안에서 혼자 죽어야 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이모화변이라고 부른다. 1762년 이모년에 일어난 재난이라는 뜻이다. 화변, 재난, 비극, 그 어떤 단어로도 이 사건의 참혹함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남은 1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종종 세자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혼자 처소에 있을 때,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자야 하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아들은 이미 죽었다. 영조가 직접 죽인 것이다. 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11살의 정조였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디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다. 8날 동안 디주 앞을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다. 상상할 수 없는 상처였다. 그 기억은 정조의 평생을 따라다녔다. 정조는 왕이 된 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었다.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겼다. 장원이라는 시호를 올렸다가 다시 사도라는 시호를 올렸다. 아버지를 위한 사당을 지었다. 아버지를 기리는 글을 썼다. 하지만 정조도 평생 아버지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종종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아버지,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명예롭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조는 왕이 되어서도 늘 불안했다.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까 봐 두려워했다. 자신도 할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정조의 삶을 지배했다. 정조는 강한 왕이 되려 했다. 개혁을 추진했다. 문화를 꽃피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다. 디주 안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그림자가 300년 전 여름날 창덕궁뜰에 놓인 디주 안에서 8날 동안 죽어간 28살 청년. 뜨겁고 어둡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 아들을 걱정했을까? 아니면 그저 살고 싶었을까? 한 모금의 물을, 한 줌의 공기를, 한 줄기의 빛을 원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세자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누구를 원망했는지, 누구를 그리워했는지,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사랑받았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해받았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영조가 세자를 이해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세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 세자는 죽었고 그 비극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권력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가벼운 것일까? 정치적 이익 앞에서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하찮은 것일까? 그리고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영조는 세자를 사랑했을까? 어쩌면 사랑했을 것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격하게, 완벽을 요구하며. 하지만 그 사랑은 세자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 사랑은 세자를 병들게 했다. 그 사랑은 결국 세자를 죽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학대였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살인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이들은 영조를 비난한다. 자식을 죽인 폐륜하라고. 어떤 이들은 사도세자를 동정한다. 병든 왕자였다고. 어떤 이들은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한다. 당쟁과 왕권의 희생양이었다고. 모두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도세자는 왕세자로 태어났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였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28살의 나이에 디주 안에서 죽었다.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혼자 외롭게 비참하게 1762년 윤 5월 창덕궁뜰 디주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간 한 사람. 이것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의 이야기다. 권력과 사랑, 기대와 실망, 질병과 무이해가 빚어낸 비극이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그날의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